여자 개인전은 2008년 베이징을 빼놓고는 거의 다 금메달이 우리나라가 따냅니다. 이러니 세계연맹에서는 아니 무슨 양궁은 대한민국을 위한 종목이야? 저 종목 좀 어렵게 만들어라고 해서 끊임없이 세계연맹과 우리 국가대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동아에서 체육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이라고 합니다. 프로야구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한명재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얘기해볼 게 아무래도 올해는 당연히 올림픽의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도 올해는 구기 종목들이 올림픽 본무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제가 알기로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로 규모가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약적으로 또 진심으로 더 응원을 보낼 수 있는 올림픽이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아무래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또 우리한테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양궁이라고 보는데 오늘은 좀 양궁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주제 알려주셔가지고 양궁을 제가 언제 하고 안 했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양궁을 하고 안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아서 잠시 중계를 했던 거고 양궁은 신출렉이나 경험 없는 친구들한테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메달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아나운서들이나 스포츠캐스터들도 메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선배들이나 베테랑들이 하시고 신출내기들은 메달이 나오기 힘든 종목들 육상, 기타, 수영 뭐 요새 수영은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을 많이 중계를 했었죠. 근데 운 좋게 제가 시드니 올림픽 때 양궁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 비롯해서 뭐 양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뭐 한번 살펴볼 게 일단 우리나라가 도대체 양궁 왜 이렇게 얼마나 잘하냐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궁 도대체 얼마나 잘하고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거뒀을까요? 너무 잘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옛날 기억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강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도쿄올림픽에서 안산 선수가 금메달 딴 거 다 아시고 계실 테고 뭐 당시 이제 역사상 첫 올림픽 3관왕에 올랐었잖아요. 여자 개인, 단체, 혼성 처음 만들어졌는데 김재덕 선수가 또 금메달 땄잖아요. 그 종목들 그러니까 5개 종목이 있었는데 남자 개인전 빼놓고는 다 금메달을 우리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것뿐인가요? 여자 양궁은 단체전은 지금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9연패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세월로 치면은 88년이니까 거의 이제 40년 돼요. 그럼요. 거기다가 84년부터 여자 개인전은 2008년 베이징을 빼놓고는 거의 다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따냅니다. 이러니 세계연맹에서는 아니 무슨 양궁은 대한민국을 위한 종목이야? 저 종목 좀 어렵게 만들어라고 해서 끊임없이 세계연맹과 우리 국가대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거죠. 근데 미션을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잘 또 헤쳐나가요. 맞아요. 그런 걸로 또 봤을 때 결과가 금메달이 이제까지 총 45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중에 27개를 땄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분으로 치면요 여러분 60%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주주 이상 그냥 오너죠, 오너. 그런 개념이니까 세계에서도 아무래도 한국 양궁을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리는 것도 사실이죠. 왜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강할까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참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양궁은 국제대회 나가 성적을 내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어렵다. 이거 사실은 뭐 정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아니 국가대표가 돼야 뭘 어떻게 해보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경선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무식한 얘기로 제가 어렸을 때 스포츠 워낙 좋아하니까 나중에 애기 낳았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아들은 쇼트트랙 딸은 양궁 이렇게 시킬 계획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선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또 양궁이라는 종목 자체가 또 공정하기도 하고 그런 종목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할까요? 좀 세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저는 특히 그 부분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변도 일단 넓은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지금 국가대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도 안산 선수가 항저우에서 이제 또 금메달을 따냈었는데 출전이 못하니까 탈락한 거예요. 정말 쇼킹한 뉴스였죠 진짜로.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게 정말 치열하게 준비한 만큼 전관 예우는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발전하는구나. 또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양궁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선수들 훈련도 저 이제 야구 중계하러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대표 선수들이 야구장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요새는
시끄럽고 바람 불고 주위가 좀 산만한 곳에서 선수들이 실전처럼 훈련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진짜 작년인가 그 광주 야구장에서 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아 경기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직접 거기서 훈련하고 경기하고 갔어요. 우리나라가 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캐스님께서 그 2008년에 개인전 좀 여자가 안타깝게 그때 당시 금메달을 못 땄는데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에서 근데 정말 그 영상을 다시 보면 근데 여러분 진짜 화가 나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중국 대표팀이랑 이제 결승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딱 견착 들어가면 부부부부부 하면서 호루라기 불고 난리가 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또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팀이 훈련을 또 그런 소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야구장도 가고 뭐 심지어 뭐 경마장 가서도 쏘고 이런 걸 하니까 그런 대응이나 훈련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빠르다. 그런 게 좀 성과로 분명히 이어지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병대 캠프도 가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나름 선수들의 정신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는 가장 양궁이 갖고 있는 강점은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저변이 넘다 보니까 서로 다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 저변을 갖고 있다는 것, 뭐 다른 나라도 그런 저변은 갖고 있겠지만 이 치열한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는 선수들의 의지만큼 강한 게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가 못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양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체육기자로 취재한 바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스포츠 협회가 운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 과학, 그다음 시스템 이게 다 거의 집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또 현대차 그룹이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그들은 괴롭히는가? 또 이런 걸 좀 요소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려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죠. 우리가 또 그런 잘하니까 견제를 받는 거니까 조금 한번 봤을 때 도대체 세계의 양궁은 대한민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까지 하고 있다. 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세계 양궁연맹, 양궁협회 그 입장을 좀 대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변호 한번 나갑니다, 여러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IOC에 가맹돼 있는 나라가 거의 200개국 가까이 되고 거의 웬만한 나라들은 양궁을 합니다. 근데 대회만 했다 하면 특히 올림픽, 세계대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메달은 다 한국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나머지 나라에서 우리가 양궁을 할 이유가 있나? 사실 양궁 강국들이 꽤 많아요.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굉장히 양궁 열심히 하는데 맨날 금메달은 저 나라만 가져가니 세계연맹 쪽에서는 야 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룰이 너무 한국에 좀 편중되게 저 친구들만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이제 고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선택한 작전은 좀 뭐였을까요? 세계양궁협회는. 세계양궁연맹에서 준비한 건 예전에는 이제 거리별로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3, 5, 7, 90, 30, 50, 70, 90m고 여자는 30, 50, 60, 90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별로 해서 메달 수가 워낙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달 수가 많은 만큼 선수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금메달을 따가라. 근데 한국이 다 가져가네. 이러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전 그리고 단체전 딱 이렇게 해서 메달을 좀 줄여버렸죠.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해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또 한국이 가져가네. 오히려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이번에 찾아보면서. 개인전, 단체전 나눠준 게 한국을 도와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보면은.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금메달 4개로 줄여놨더니 또 다 한국이 가져가네? 그러면 단체전과 개인전을 좀 나누자. 그래서 보통 4명이 단체전을 참가를 했었는데 그 인원을 이제 3명으로 줄이면 그러면 일단은 메달 개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메달 개수도 좀 줄이고 특히 이제 단체전에 4명이 참가하는 걸 3명으로 줄이면 떨어지는 선수가 아무래도 개인전에서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건 좀 기대해서 4명 출전해서 3명으로 줄였죠. 그럼 변수를 아무래도 더 추가시키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는 거의 웬만하면 다 10점 가까이 쏘니까 그런 아예 모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럼 변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량차가 사실은 보통 4명이 나가면 그중에 한두 명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4명이 다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작전을 쓰는데 일단 2번째까지는 실패한 것 같거든요. 세계양궁협회가. 좀 3번째로 봤을 때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3번째 노력을 점수를 10점부터 쭉 해서 이제 0점까지 쭉 있잖아요. 이런 표적지를 그러지 말고 이게 10점부터 0점이면 간격이 좁으니까 이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력이 벌어지면 이게 10점과 빵점이면 10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 그래서 여기는 1점, 1점 빵점, 1점 빵점을 주면 차이가 좀 적으니까 표적식을 좀 바꾸자. 이런 제안을 딱 했죠.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뭐 있고 하지만 어쨌든 또 한국을 못 올라오게 좀 해보자. 약간 좀 변수를 좀 더 추가해보자라는 일관된 태도로 우리 대표팀한테 계속해서 마이너스 아닌 마이너스를 좀 주는 거 아닌가 좀 싶었던 게 좀 있었던 거죠. 표적지도 그렇고. 근데 이걸 도입하려고 그랬더니 또 양궁 강국기 한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야 그러면 양궁 변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제일 짜증내하는 게 뭐냐면 변별력 없는 시험 물수능이잖아요. 그래서 뭐하러 시험을 봐?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올림픽에서는 야 이렇게 해서는 변별력이 없어. 또 올림픽에는 좀 잘하는 선수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건 안 돼. 결국에는 도입이 안 됐죠. 예. 결국 이것도 실패했네요. 이제 단계가 뭐 보통 3번까지 하면 그래 포기한다 약간 이렇게 될 만도 한데 이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까지 들어갑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세계연맹에서 올림픽에서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라는 걸 만들어요. 뭐냐면 한 나라에서 날아온 선수들 중에 아무리 잘해도 그 맞대결을 펼쳐서 1, 2, 3위를 해도 3위한 선수가 한 나라 선수면 그 선수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씩만 해서 한 나라가 최소 메달 2개 이상을 못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나라가 다른 그 메달을 가져가게끔 하려고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라는 걸 도입을 하자. 초반에만 해도 양궁이 저 찾아보니까 옛날 그 서양순 선수가 우리나라 84년에 처음 금메달 딸 때는 쉽게 말하면 요새로 치면 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점수를 많이 쌓아서 축구로 치면 승점을 많이 쌓아서 총점을 이제 딱 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토너먼트 제도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 밑에서 갑자기 한국 선수들이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세계 양궁 입장에서는 한국이 금메달로 갈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노리면서 가는 거죠. 아무래도. 앞서 이제 84년 서양수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그 당시에 양궁의 귀재는 김진호 선수였어요. 김진호 선수가 아시안 게임 메달을 거의 휩쓸고 세계 대회도 다 휩쓸었는데 원래 이제 80년 올림픽이 있었으면 모스크바 올림픽을 우리가 보이콧했잖아요. 그때 했으면 아마 그때 메달을 땄을 거예요. 금메달을. 근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 나가면서 84년에 나갔는데 후배인 서양순 선수가 금메달을 딱 땄어요. 그래서 아 이게 누구지? 서양순 잘 몰랐을 때거든요. 그러고 88년을 딱 갔는데 88년에도 또 갑자기 소녀공사 김수영이 금메달을 딱 따냅니다. 그리고 나서 92년에 조윤정, 96년에 김경호, 2000년에 윤미진 그러니까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들이 계속 금메달을 따내니까 아 이게 양궁을 하면 금메달을 따주시구나.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쇼트트랙, 여자는 양궁.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저변이 넓어졌던 거죠.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 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정한 경쟁의 결과물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3회 연속을 딴 선수는 없어요. 최대가 2회. 그 정도 해도 나중에 어차피 대표 선발전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관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3회 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사실 다른 종목들은 기억에 남는 게 그 유도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가대표 평가전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래도 이 선수가 나가면 일본 선수한테 강해. 뭐 어느 선수에게 강해. 이 선수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 이 선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끔 대표가 바뀐 적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메달은 못 땄죠. 근데 양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공정하게 가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세계에서 5번째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또 뭐였을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풍향이나 풍속이 계속 바뀌는 장소 선수들에게 좀 어려운 왜냐하면 똑같은 주변 환경인데도 한국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장소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화살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한국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소를 좀 바꾸죠. 저희가 세계연맹이 바꾸죠. 세계연맹의 입장이에요. 제 세계연맹 입장이에요. 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한국은 또 이렇다고 또 왜 이렇게 우리한테 왜 그래? 약간 이렇게만 대하는 양궁협회가 하면 또 좀 약간 민망해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모든 선수들이 환경을 바꾸는 건 공평한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크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 또 이런 입장이 또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바꿔놨더니 그래도 또 금메달을 또 한국이 따가네?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똑같이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 금메달을 따가요. 저는 진짜 그 생각이 연금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양궁 관련된 담당자분은 참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계속 수혜자가 바뀌고 계속 젊은 친구들 올라오고 이러니까 담당 업무가 제일 많지 않을까 좀 싶긴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조금 혹시 한국 독주를 막기 위해서 세계 양궁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든지 견제를 한 게 좀 있을까요? 뭐 국제 그 회의를 해도 그렇고 국제 대회를 해도 역시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양궁을 잘하고 양궁 강국이니까 사실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풍속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이제 관중들이 응원을 하기 시작. 예전 뭐 시드니 올림픽이나 그 전에 애틀란타나 이런 데에서는 관중 응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활 쏠 때만큼은 조용해요. 골프랑 비슷했거든요. 빅 콰이어트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았었는데 오늘날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심지어 그 1990년 애틀란타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활이 그 나오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특히 미국의 이제 그 양궁 제조업체인 호이트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형활을 자기네 국가대표들만 주고 우리한테는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메달 따요. 그 미국 단체전하고 남자 개인전은 미국이 그래서 금메달 땁니다. 남자 대표팀이 거기서 좀 씁쓸하게 이제 올라나죠. 이거는 사실은 스포츠가 가장 중요한 공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개인 출전을 2명으로 제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세계연맹에서 또 아시아연맹에서 노력을 하지만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뭐. 이때 요 아까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요 애틀랜타 때 호이트사 굉장히 큰 순효과는 또 우리나라가 활 자주화가 돼가 되는 첫 계기가 돼요. 활의 자주.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제조업체가 굉장히 그 활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있는 회사와 굴지의 그 일본 활 제조 회사는 거의 폐업을 했거나 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또 신규 업체도 생겨나고 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그 활을 들고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렇게까지 다 파회법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에서도 장소가 앵발리드 경기장. 호텔 앞이라면서요? 예전 군사 시설인데 그 앞에 또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거기도 되게 어선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아예 또 우리나라 대표팀이 훈련을 또 앵발리드 경기장이랑 똑같은 여건으로 지어서 심지어 이거 안내 멘트도 불어로 나와요. 그 정도로 적응 훈련을 또 하고 지금 가기 때문에 좋은 성적 이번에도 저는 조금 감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기대가 됩니다. 세계 양궁협회 엄청 이렇게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 속에서도 백기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양궁 강국으로 거듭난 얘기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뭐 캐스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고 또 좋은 성적, 또 건강하게 올림픽 마치고 돌아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화이팅!